얘기 꺼내신 김에 네네. 국민들이 가까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특히 궁과 능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 어렸을 때도 능에 네. 주로 소풍 다녔고 네, 맞죠. 궁에 사생다여 다녔고 네, 가서 되게 그림 그리기도 모두가 하고 다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국능유적본부를 발족하면서 국민들께 새로운 비전을 또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닫아놨어요. 전각 같은 것도 닫아놓고 애지중지했죠. 예. 불날까 정말 어디 삐걱거릴까. 또 그랬는데 저녁이 문 닫으면 못 들어가고. 네,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야간 개방도 창경궁 같은 경우는 상시 1년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이나 경복궁을 이용한 그 달빛기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저희가 야간 개방 굉장히 늘리고 있고요. 또 능 같은 경우는 길이 참 좋아요. 그 옛 길들이. 예.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막아놨었어요. 못 들어가시게. 왜냐하면 능이라는 게 옛날 임금님들의 어떤 그 정신, 그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이 다 같이 서려서 거기에 이제 잠들어 계시는 곳이라 참 조심스러웠는데 약간 의식을 바꿔보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 선정능처럼 강남 한 구석에 그 한 가운데 있는 걸 보면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 서울이나 이 주변 지역이 훨씬 더 깜빡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의 말로 이렇게 번안을 해보면 궁과 능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그린벨트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들을 더 문을 많이 열어서 지역 주민들은 가장 집에서 가까이 있는 그 능을 찾아가시면 아마 제일 좋은 산책 그 길이 열려 있을 거고요. 또 궁도 이 저녁에 늦지막하게 조금 피곤하실 때 퇴근하시면서 요새 또 야간 개방 야간 개방하면 되게 한 7시까지 입장하시면은 한 9시 정도나 10시까지는 뭐 프로그램도 즐기실 수 있고 그냥 이렇게 거니셔도 좋고요. 그런 고궁의 아주 좋은 날씨나 이런 경우에 멋진 음악 공연이나 클래식 있습니다. 연주나 국악 공연이나 이런 것도 아주 어울려요. 그 지금 덕수궁에서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금호 아시아나의 그 음악하고 같이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덕수궁뿐만 아니라 그 덕수궁이죠. 정관원에서 명사들을 모시고 강연도 합니다. 또 가끔 음식 나누는 행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또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그 현대미술전도 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 또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인기 있었던 작품이 따뜻한 의자였어요. 네. 그 고궁의 밤이 가을 되면 조금 으슬으슬할 때가 있는데 그 발열하는 의자를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그게 현대미술인데 설치미술인데 한 번 앉으시면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네. 고궁이지만 현대미술하고의 알겠습니다. 이런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 능 등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 공연,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이 프로그램을 늘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보 보물 얘기하면서 얼핏 지나가면 뭐 1호, 2호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번호는 뭘로 정한 거예요? 글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 이걸 순서를 매길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60여 년 이걸 지켜온 그러한 그래도 이 목록, 이 지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래도 잘 그 보존이 됐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럼 정말 지금 정 교수님 질문하신 대로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정한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보물과 국보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제 문화재위원회 우리 문화재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의 이제 어떤 고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청 20도를 맞아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그 비전을 지난 6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지정주의였다. 국보, 보물, 뭐 인간문화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면 앞으로는 목록주의. 비지정 문화재도 다 우리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목록을 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들의 앞으로의 어떤 보호라든가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렇게 목록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이동하는 그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행정용어 같은데 지정주의, 목록주의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죠. 네네. 목록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동등하게 대접한다? 네네,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이런 지역에 있는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그 문화재 사이에 굉장히 간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말 우리 국보에 아주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는 잘 갖고 계신, 잘 보호해 오셨지만 국보나 보물로 지정 안 한 것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정이 안 됐다고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여태까지는 지정주의로 저희가 해왔지만 앞으로 이제 목록주의로 모든 저희의 문화유산을 다 열심히 지키겠다. 그러니까 더 확대해가는 거죠. 네. 문화유산의 범위나. 네, 네, 네. 네. 그다음 그건 이제 유형 문화재인 거고 네. 무형 문화재, 우리 네, 인간 네. 문화재라고 보통 부르는 네, 네.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점점 연세자시고 네네. 그 계속 계승 전수 받을 사람이 있느냐 이게 걱정이거든요. 네네. 그건 네.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무형문화재가 이제 처음 인간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보호받기 시작한 게 1962년입니다. 이제 문화재보호법하고 이제 같이 시작이 네, 됐는데 네. 그때 이 인간문화재라는 말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그 사라져가는 이런 무형유산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막 보호를 외치신 분이 예용해 선생님이셨어요. 용해, 예용자 해자 돌아가셨는데 한국일보에서 이제 문화재 전문 기자를 하셨던.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창을 하셔가지고 매년 이제 그 사라져가는 그 어떤 무형유산을 저희가 판소리면 판소리 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새로 이렇게 발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한 다음에 보유자를 지정을 하거나 한 분이나 두 분의 그런 보유자를 지정하기 좀 어려운 것은 그냥 종목만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 10년마다 그 보유자 인정조사를 해서 새로 이제 좀 부족한 점은 더 이렇게 보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자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새로 이제 보유자를 또 그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근데 계속 그걸 전수받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나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네, 근데 또 이제 사실 근데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무형문화재의 그 전수하시는 정말 이어받고 계신 분들이 생활이 참 어려우세요. 그 정말 내가 무형문화재를 지키는 정말 국보다 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걸 지켜가시는데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지원은 합니다. 지원금을 한 달에 이제 그 전승 지원금이라는 걸 내려보내 드리는데 어느 정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 보유자께는 한 136만 원 정도, 또 그 단체는 한 350만 원 정도, 또 조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분들께는 한 달에 68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생활급이 안 되는 거군요. 되죠. 그래서 이제 기타 이제 뭐 공연 하시는 분들은 공연을 1년에 뭐 열어드리고 전시도 열어드리고 또 그 작품을 하시면 저희가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작품을 사드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 사실 현실에 맞게 많이 올려드려야 돼서요. 제가 이제 들여다봤어요. 문화재청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 8천 얼마였어요. 9천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전체 이제, 예산이. 네네. 문화재청 예산이. 그래서 올해 이제 9천억이 이제 조금 넘었고요. 네. 내년에 2020년에 지금 이제 예산 이제 1조, 네, 1조 한 200억 원 정도. 넘겨보자.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까 문화재청이 두루두루 이렇게 그 관장하는 범위가 넓다고는 하셨는데 네, 네. 범위가 넓다고 힘이 센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건 맞습니다. 예산이 많아야 힘이 센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직 거긴 갈 길이 멉니다. 네, 비교를 해봤더니 비교하기는 조금 기준이 너무 이렇게 좀 얼토당토하지만 예. 국방부가 45조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1조 넘기도 아직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문화재청 1조 이상을 달성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네, 앞으로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문화재 발굴은 계속 되죠? 네, 그럼요. 네, 전국 각 지역에서 이제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정말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발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지하고 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많죠. 언제 빌딩 한번 지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왔다. 시구를 하면서 뭐 유구가 거죠. 나오면 스톱해야 되거든요. 공사 다 중단이죠. 네. 근데 그게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에 처음 갔을 때 문화재청이 그동안에 받았던 가장
나쁜 그 선입견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의 어떤 걸림돌, 사유재산 그 권리를 이 개인이나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그거를 늘 방해하는 방해꾼. 이게 문화재청으로 좀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 발굴제도 같은 것도 저희가 미리 그 뭐 이미 땅 파고 있는데 나와서 공사 안 돼요 하는 거 하기 전에 미리 이 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유구가 나올까요? 이럴 때 미리 그 시골 다 타기 전에 위에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전수조사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그 지역별로 또 그 어떤 동별로라도 조회를 하시면 거기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또 어찌 보면요,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옛날에 그냥 너무나 귀한 이조백자, 조선백자, 고려청자, 뭐 이런 걸 그냥 당 모이 주는 그릇으로 쓰고 이러던 걸 눈 밝은 외국인들이 보고 다 수집해서 해외로 가져간 것도 많고요. 뭐 일제시대 이럴 때 약탈당한 것도 많고. 일제강점기하고 한국전쟁 때.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외국으로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많습니다. 그죠? 네, 지금 뭐 어림에서도 뭐 수십만 건이라 볼 수도 있고, 그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아직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이 갖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조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부러 숨기잖아요. 공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공공박물관이나 개인 사립미술관 같은 데 있는 건 어느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참 조사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이라는 걸 이제 출범을 시켜가지고. 재단이 있어요? 네,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러한 외국의 옛날에 이제 여러 여러 그 역사적인 어두운 시절에 외국으로 이제 나가버린 반출돼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 문화유산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매입이라든가 기증을 받아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려받아오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 70년대인가 60년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 일본에 가서 우리 문화재 내 일본이 어쨌든 그 경과 과정은 정확히 알려지기 전입니다만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밀히 말하면 강도짓을 해서 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 당시 대단히 떠들썩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언론에서도 서산 부석사에 있는 그랬나요? 아무튼 그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아온 역사적 쾌거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래도 어떻게 강도짓을 해서 가져오느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꽤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1심에서 법원이 우리 것이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쉽게.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인 고유명사가 나오고 그러면 조금 그래서 우리 거라고 이제 손은 들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쪽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미 반출돼서 어떤 일본 지역에 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가서 이제 일종의 도둑질을 해온 건데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쪽에서 도둑질을 해갔으니 우리도 해와도 된다는 이러한 그 논리는 지금 어쨌든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저희가 문화재청이 사실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중재안이 조금 마련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더 구체화되면 아마 국민 여러분께 발표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반부에 얘기할 때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씨름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와 북한, 남북이 공동으로 해서 등재한 했습니다. 거였죠? 네네.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한 건 그게 유일하죠? 세계로도 유일합니다. 아, 세계적으로도?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는데 남과 북이 그 씨름이 모리셔스, 아프리카에 있는 모리셔스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정말 각국의 대표단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없었다고. 글쎄요. 특히 독일 대표가 오셔서 한국어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케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동서로 나눠져 있던 그 자기네 그렇죠. 조국이 생각이 났는지 그 남과 북이 씨름으로 하나 된 순간 그 굉장히 감동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앞으로도 사실 근데 저희가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지금 있죠? 이제 저희가 아직 발굴 시작은 못했지만 DMZ에 거기 이제 태봉국이 있습니다. 태봉국. 네. 그래서 이제 철원 지역에 이제 옛날 그 남과 북이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가 또 저희가 이제 능을 등재한 지가 10주년이 됐지만 북한 쪽에 2기가 남아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그걸 이제 확장해서 더 확장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제 오래 헤어져 살았지만 저는 50년 정도 헤어져 살았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한 60년? 네. 근데 70년 정도 헤어져 살았군요. 근데 5,000년 저희가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한 남북의 문화유산 교류로 천천히 이어지면 70년은 후딱 그냥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죠. 한동안은 같이 공동 발굴 사업 같은 거 지금 개성 만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8차까지 작년에 끝마쳤고요.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는데 그거는 이어지고 있습니까? 8차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고려 시대의 유적을 개성 만월대 인근에서 공동 발굴하는 공동 발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지렛대 마중물로 삼아서 앞으로 이제 남북이 공동으로 문화유산을 전수 조사도 하고 저희는 국제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럼도 만들었고요. 그 사업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직을 키워서 북한의 문화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청과 같은 기구가 있죠. 네,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혹시 공식 회담이나 이런 걸 그게 아직 없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꿈이 8차까지 그 만월대 발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성에 가서 그런 회의도 하고 서울로 내려오셔도 좋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하는 꿈을 꿨었는데 현재로서는 잠정 보류 중입니다. 어쨌든 제안은 계속 오고 가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못하고 역사학자 협의회라든가 이런 제 3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실은 고려 개국 1100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좀 그 8차 발굴을 끝내면서 뭔가 좀 도모를 했었는데 잘 안 됐고요. 또 이제 올해도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 시점에서 내년은 개성의 도읍을 정한 또 1100년이니 그때 또 뭔가를 좀 해보자 그랬는데 아직 답신이 없습니다. 언급하신 지난해 고려 개국 1100년 그걸 기념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고려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고려전 했을 때 제가 가서 봤는데 북한에는 태조 왕건의 상이 있다면서요. 태조 왕건의 그 상. 그래서 이제 옷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그냥 그렇게 태조 왕건을 가르친 태조 왕건의 스승이신 무슨 선사? 그래서 이윤을 해서 같이 나란히 이렇게 전시를 하려고 자리를 비워놨죠. 근데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 현장을 제가 봤는데 개성 쓸쓸하더라고요. 굉장히 쓸쓸하고 스승 혼자만 계세요, 글쎄. 그리고 개성 만월대에서 공동 발굴한 활자가 있어요. 고려 활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여기서 같이 보자 그랬는데 그것도 끝내 오지 않고 그래서 올해 또 기대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두드릴 예정입니다. 열릴 때까지. 남북 관계가 또 이 북핵 문제 풀리는 거랑도 다 관계가 되니까 다 밀접합니다. 한 번 풀리면 또 이게 급속도로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달마다 포럼도 열고 있고요. 예. 네. 또 그 사업단 통해서 여러 그 전문가들 모시고 계속 알겠습니다.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함께 할 것 중에 또 하나가 자연유산으로 네네. DMZ 전체를 자연유산으로 네. 복합하면 어때요? 네. 거기가 정말 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자연의 보고입니다. 거기가 예. 우리가 평소 볼 수 없었던 그 식물 수종이라든가 동물군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잘 모르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거기를 국방부하고 같이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우선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먼저 이렇게 길을 뚫어놓은 곳, 안전한 곳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늘에서 찍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기록하고 또 위험한 요소 좀 빼고 그것을 또 국제적으로 세계 자연유산이나 복합유산. 그러니까 자연과 또 거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유산과 이런 것들을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한 그 남북의 그 분단 상황으로 정치적 인한 의미까지. 역사적인 의미까지를 더하면 아마 유일무이한 복합유산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이런 건 전무후무하다, 그렇죠. 처음 봤다 이렇게 해야만. 그래서 지난해 그 아까 말씀드린 씨름 공동등재할 때 그 유네스코 본부에서 굉장히 고무가 됐었어요. 앞으로 이런 그 뭐 정치적이라면 정치적이지만 문화유산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거다. 그래서 그 DMZ에 대한 유네스코의 관심이 또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화유산 전문 채널을 하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IPTV 채널로? 네네.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문화재청에 갔는데 이 영상물이 좋은 그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 쌓여 있는 것도 많고 또 저는 문화유산을 미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한국에 정말 보물들이 많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먹거리, 미래의 어떤 자원으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젊은 세대들이 뛰고 있지만 이 문화유산이야말로 미래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오래된 정말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저희가 붙었기 때문에 활용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유산을 가지고 미래 영상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문화유산을 통한 미래의 어떤 지식이든 이 감성의 부분이든 미래의 어떤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좀 독립 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유산으로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등재된 곳이 이탈리아하고 중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지금 얼마를 벌어먹고 하니까 중국은 자금성 하나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돈항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정말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게. 관광 산업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잠재력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이제 문화재 청 그랬잖아요. 문화재 굉장히 이렇게 적은 뭐라 그럴까요? 이 제한이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규범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말고 문화유산부 청일로는 조금 약합니다. 격상시켜서? 그래서 제 꿈은 앞으로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문화유산부? 우리 문화유산부로 키워서 우리 미래의 어떤 자원으로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무슨 임기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잘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지체 없이 떠나야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재, 문화유산 옛것이라 의무적으로 잘 보존해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옆에 두고 가까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